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2주째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의료진의 과로가 걱정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은요, 의료진의 피로 누적이 지금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의사는 과중한 업무 탓에 실신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진료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간호 인력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경북 도립의료원 3곳에 간호사 360여 명이 나눠서 근무 중입니다만 160명의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온몸을 감싸는 레벨 D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탓에 그 필요의 강도가 더욱 높은 상황인데요. 이러다 의료진마다 위험해지면 더욱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확충이 시급하겠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하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주 군의의성 청송선거구 미래통합당 성윤환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네,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도 신천지 얘기부터 좀 해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예. 또 오늘 오후 3시 조금 넘어서였죠.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을 또 가졌어요. 이 소식 좀 묶어서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살인죄로요? 살인죄. 예. 그러니까 박 시장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이만희 총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을 강제 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방역당국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 수사를 했을 경우 이 신천지 특성상 더 음성화된다. 더 숨는다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이, 그리고 당장 지금 뭐 이렇게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워낙 그 국민의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 뭐 스스로 총대를 맨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후 3시 15분쯤에 이만희 교주가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원래 그 신천지의 연수원인 그 가평군에 있는 평화의 궁전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데는 그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폐쇄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했군요. 문 앞에서 예.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근데 기자회견에서 2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사과를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이 없다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큰 절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네. 이긴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는 큰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이만희 교수 얘기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질 때가 아니고 하늘도 돌봐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고 예. 아들, 딸 가출하고 이런 부모들이 모인 가족들이 모인 연대인데 그 신천지 가족들 모임 피해자들 예. 피해자들 가족들 모임이요. 피해자들 예. 바깥에서 막 이렇게 막 확성기로 큰 소리로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이제 살인죄 등등으로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고발을 했고 또 검찰 수사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좀 압박감을 느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연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소식 받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이미 진작 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하고요. 지금 이 입국 금지, 중국인 입국 금지 이 요구가 맞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이요. 이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의 요구를 맨 처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그 보수 야권에서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요? 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이 의사 선생님들이 제발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는 선별 진료소도 많지 않았고 진단 키트도 많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초기니까. 병원으로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들어온 숫자를 줄여달라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때 공교롭게 대구에서는요. 중국인 학생들 수학여행들 오는 거 이제는 혐한 사드 때문에 있었던 그런 혐한 감정이 사라졌다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이때가 그러니까 한 1월 중순 말 이쯤이었죠. 초중순쯤 그러니까 중순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은요. 명명백백하게 중국인들 때문이 아니라 신천지 31번 환자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 과학은 신천지를 지목하고 있는데 정치는 중국을 향해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더 정확하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추종하는 정부이고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시진핑 주석의 눈치만 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속내인 거죠. 과학의 부문을 정치의 부문으로 치환해서 프레임을 짜면요. 그 누구도 배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신도 숫자, 신분 자꾸 감추고 비협조에 이렇게 나서면은 다들 나서서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야지 이걸 프레임으로 다른 데로 바꾸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지금 그 감염 쪽 그 교수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언론에서 쓰질 않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조중동에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양심에 화이 맞은 건지 모르는데 섭섭합니다. 과학은 신천지를 지목하고 있는데 정치는 중국을 향해 있다. 지금 이 우리나라 뭐 전국적인 재앙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그럼요. 지금 정치 논리로 지금 다가가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말할 거 없고요. 근데 이런 분들 어려움 겪는 분들 중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 위약금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좀 간단히 좀 전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데 결혼식 자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예식장이든 항공사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관에 보면 천재지변일 때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공사와 그 예식장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근데 그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아하, 그렇죠. 예, 보통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 결혼식, 가끔가다 예식장에서는 이걸 물려주는 경우도 있대요. 위약금 안 받고.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개중에 예식장에서 그렇게 이제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지금 항공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이가 특별 조치 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이렇게 난감하고, 그렇죠. 이래서 보니까 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외 여행이라든지 예식 서비스 관련된 상당 건수가 1월 말부터 지금까지 2,700건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맞네요. 예.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와서 식사하는 거를 예상해가지고 뭐 한 300명분 딱 준비해놨는데 한 3분의 1도 안 올 것 같거든요. 줄여달라고 좀 예식장에 얘기하면 못 줄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식장은 한 300~400만 원어치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득을 보는 건데, 이런 건 공정위가 좀 그래서 빨리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다. 그렇네요.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판에 참 이렇게 되면 참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와중에 지금 교회 예배에 참석한 40대 모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식인데, 이 교회 예배라는 게 그 신천지 말하는 게 아니죠? 일반 교회 말하는 거죠? 일반 개신교 교회고요. 이 일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4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모자가 휴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당국이 방역관계 역할조사를 나섰는데, 어머니인 이 40대 여성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은 또 이렇게 백화점과 우체국과 여러 군데를 쇼핑하러 다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명백한 건 신천지가 아닌 개신교 교인이고, 또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대구를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사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일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종교 행사면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발병하면 어떡하나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이게 처음 이렇게 나왔나 보네요, 일반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천주교와 불교는 이미 법회와 미사를 중단했는데, 개별 교회는 지금 진행하는 데가 있어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됐습니다. 신천지와 관계 없는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 자,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될 텐데요. 자, 이제 정치권 소식 잠깐만 좀 보죠. 지금 정치권의 쟁점은 추경과 선거구 획정, 여기도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추경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메르스 때 추경이 11조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메르스 집행 금액은 6조 조금 더 넘나 봐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추경 같은 경우는 그 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메르스 때 당시 집행된 예산이 6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메르스 상황을 뛰어넘는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민주당과 정부 쪽에서 한 10조 정도 얘기하는데, 아니다. 지금 기왕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15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이거는 뭐 누가 그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메르스보다는 더 집행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는 17일까지는 적어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라고 여야를 합의했으니까요. 예. 추경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임시국회가 17일까지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날 기한은 그때이지만 훨씬 그 전에 이번 주라도 바로 좀 그럼요. 좀 상정이 통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6조 2천억 원. 최대는 15조까지도 본다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선거구 획정은 이거 어떻게 돼가나요? 원래는 그 선거법상에는 1년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기준은 작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인구 기준으로 해서 작년 4월 15일 전에 해야 되는데 작년 내내 여야가 그 패스트트랙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국회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이제 선거구 획정의 인구 하한선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 하한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미래통합당이 이야기하는 거 인구 하한선 차이가 몇 명이냐면 1,071명입니다. 1,071명. 그러니까 이 인구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 당의 그 유리한 지역구가 더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국회 의석수가 253곳이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더 적게 요구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그러니까 13만 9천여 명으로 하자는 거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14만 500명 정도 하자. 그래서 그 차이가 한 1,000명 정도 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아마 이게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양쪽에서 중간을 택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 가 그렇게 결정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 연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거는 먹히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상황은 지금 그렇게 선거구 획정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 좀 여쭤볼게요. 지금 비례민주당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당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좀 얘기하기 하고 지금 보면 시민단체라든지 범진보 진영 이쪽에서 좀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최백은 교수가 이제 내일 또 만나볼 텐데 시민을 위하여라는 당을 또 창단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우리 최유한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 비례정당 만드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정당 만들면은 속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명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표정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진보 쪽에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지금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비례정당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맞대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보는 여전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거 합쳐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 하나 등장하고 그리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나머지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요. 범진보 진영에서 맞습니다.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 등등 다 합쳐서 비례정당을 만든다.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피해는 정의당이 될 것이다. 정의당이 여기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범진보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치게 될지요. 오늘은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 미래통합당 성윤환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성윤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윤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도 지내셔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뭐 잘 알려지시긴 했지만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하고 좀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란은 문재인 정권의 중국에 대한 불종 외교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는 국격이 있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형편없이 무너뜨린 문 정권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시다시피 큰 위기 상황입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우선 이 위기부터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검사 생활 대부분을 특수부 검사로 지내고 부장검사로 퇴직했습니다. 그 뒤에 중앙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기업에서 법률 고문과 사회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정치에 들어가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경력이 아주 화려하신데 지난 20년간 검사 생활 주로 이제 특수부에서 검사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 건데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검찰 개혁 과정 있잖아요. 지난 1년 뭐 한 6개월 쭉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은 행사하는 주체가 단일해야 합니다. 수사권 주체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면은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독립적이고 또 법률 전문가가 하고 있는 검찰에 맡기되 다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그게 공수처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다른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껏 국민적인 이 감독이 있었고요. 언론이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찰을 지금 독립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 독립이 검찰의 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찰의 독립도 문제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요. 경찰이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정보, 수사, 치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미국과 같이 미국 FBI와 같이 수사기관만 떼서 따로 수사청을 설립하고 수사청과 검찰청 이렇게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그 검찰 견제 말씀을 해주셔서 하는데 그 기소권이 지금 검찰에만 있어서요. 사실 검찰 내부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건 뭐 검찰 스스로에 대한 기소율은 현격히 낮고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 차원에서 이걸 기각해버리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현 정권은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그 문제를 해소하자면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헌법에 보면은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꾸게 되고 바꿔서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면 국민의 인권 보호나
권리 보호에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헌법을 개정을 해서 경찰에게 차라리 기소권을 주는 게 낫다. 지금 아닙니다. 공수처를 기소권이 아니고 예, 예. 수사에 영장 전권을 청구권. 주고 예. 기소권을 여러 군데서 나눠 가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기소는 모두가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분산시키는 나라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은 조금 늦게 하셨죠? 성 후보님. 네네네. 예, 예. 자,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요? 네네. 제가 17년 국회의원 재선거 후에 저의 관심상 일본 근대사를 연구하면서 정치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 판단에는 박근혜 정권을 사실 탈취해갔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 이후에 국민들께서 먹고 살기 힘들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런 국민적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5불간은 이념 편향적 통가르기, 적자 재정에다가 퍼주기 복지,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고집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우파는 이들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그 절박감에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네네네. 우리 성윤환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우선 저는 20년 검사 생활을 대부분 특수부 검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사실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또 평가해서 책임을 묻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 이 조국 사건 때 크게 활약한 그 모습에서 네. 보듯이 특수부 검사로 잔뼈가 굵은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당이 이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찾아내고 이 정권의 만행을 끝장내는 투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제가 중앙대학 로스쿨 교수와 국회의원, 기업체 임원 이런 걸 지내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농업 농촌의 발전 그리고 기업체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저는 또 일본 근대사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강점은 받아들이고 약점은 우리가 지적해주고 고쳐나가면서 이웃 일본과 상생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얽히고 설킨 한일 간의 난제를 푸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뭐 이런 남보다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셨다는 거고 지금 당내 경쟁을 일단은 좀 뚫어야 되시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박영문 후보가 출마 선언했죠? 네네. 출마 예비 후보 나섰고 이제 성윤환 후보 이렇게 두 분인가요 네. 지금 현재? 뭐 예비 후보 미래통합당이? 등록한 사람은 그렇고요. 등록한 사람은 그렇고 현재 김재원 의원이 한 있고 분들은 모두 6인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김재원 현 의원이 있고 네. 이미재 의원인가요? 운영위원장이 있고요. 예. 이미자 비례대표 의원이 계시고 제가 있고요. 경쟁이 그리고 꽤 또 다른 두 분이 계십니다. 꽤 치열하신데요. 예. 지금 어떻게 그 화상 면접인가요? 내일 모레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모레 화상 면접. 모레 맞죠. 예, 모레 화상 면접하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천 문제는. 그 화상 면접이 끝나면 예. 우선 단수로 공천할지 네. 또는 경선을 붙일지 아직 방침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사정으로 보면 단수 공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문 후보가 있었고 저희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지금 인터뷰하고는 성윤환 후보가 계시고 김재원, 이미자 네. 의원 두 분이 계시고 두 분이 또 계시다고요, 후보가? 이분들 말고도? 예. 그럼 총 6분이 당내 경쟁을
하시게 되겠군요. 예. 네. 자, 조금 주제를 바꿔서 지금 네.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전체 농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농촌 인구의 급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농촌 지역 경제가 크게 퇴보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의 인구 증가 정책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신생아, 유아,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보육, 교육 예산은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젊은이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양육과 교육은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예. 둘째는 농업 농촌에 대한 우리 국민적 경시풍조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도 이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은 아직도 도시민에 비해서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농촌의 주거, 교육, 문화, 의료, 환경 이런 것들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고 농촌이라고 해서 농업만으로 먹고 살라는 것은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들어오게 해서 1, 2, 3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농민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농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 농업 정책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셨고 지금 자세히는 못하겠고요. 지금 공약 준비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주요 있습니다. 공약 몇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업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는 낙동강 수변 구역으로서 수상 레저 스포츠 단지를 만들고 네. 의성과 군위는 중부권역 역사문화단지를 만들고 청송은 중앙상권역 가족 힐링 단지를 만들어서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복합도시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제조업 유치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지난 18대 때 농업인 양성과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농업 생명 미래관을 건립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지역은 농업이 중심인 지역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 각기 특화된 농촌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출산부터 해서 양육, 네네. 보육, 교육에 좀 더 모든 예산을 퍼붓더라도 집중해야 네네.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고 네. 그나저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네. 선거운동 하시기도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네, 하고 그렇습니다. 계세요? 선거운동을 요즘에는? 저는 우선 주민을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만나서도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래 이제 주민들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예. 또 카톡으로 저의 장점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두에 나가고 싶어도 네. 이런 판국에 가두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실까봐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아하. 가두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거의 모든 후보들이 다 비슷한 실정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우리 주민들께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제 지식과 경험, 이 열정을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온전하게 쏟아붓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결코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선거구 미래통합당 성윤환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리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전 국민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울한 가운데 임성재 선수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미국 남자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첫 우승이죠? 우승 소식을 전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PGA는 그 LPGA보다 더 드물게 우승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반갑습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임성재 선수가 PGA 자신의 50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PGA 내셔널 챔피언스 혼다 클래식에서 4라운드 4언더파 66타로 최종 6언더파 274타로 캐나다의 맥킨지 휴즈를 1타 차로 제치고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임성재 선수는 지난해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신인왕을 차지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우승 없이 신인왕 차지했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만큼 예. 톱10에 7번이나 드는 등 매 경기 상위권 안에 들어서 예. 우승만 못했을 뿐이지 우승하지 못하고도 신인왕이 된 아주 드문 선수입니다. 더구나 임성재 선수는 PGA 투어 2018년에서도 상관왕을 차지했던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져나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한국 선수로는 PGA 7번째 우승입니다. 최경주, 양용훈, 배상문, 노승열, 강성훈에 이어서 김시우 선수까지 포함하면 7번째 우승인데 예. 한국 선수 가운데 최경주만 8승이고 양용훈, 배성문, 김시우가 2승. 다 1승씩이니까 예. 3승도 없어요. 근데 이 임성재 선수는 10승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똑바로 멀리 치는데 가장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단지 이제 퍼팅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 1m 20 정도 되는 짧은 퍼팅도 한번 놓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요? 게다 이제 2m 안쪽은 다 넣지 않습니까? 예. 넣는데 1m 50도 안 되는 걸 미스하는 걸 저도 오늘 4라운드에서도 봤어요. 이게 9번 홀인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 15, 16, 17번 홀에서 만회를 했는데 어쨌든 퍼팅이 약간은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요 점만 보강하면 근데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죠. 한국 남자 선수들. 어떤 약점? 병역 문제죠. 지금 병역의 해결이 안 이제 됐군요. 22살이에요. 그래요? 네, 병역 문제가 가장 큰 이제 난제가 될 것 같아요. 배상문 선수도 잘 나가다 병역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기억이 네, 이제 있는데. 제대해서 복귀했는데 아직은 좋은 성적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한창 전성기 때 가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요. 남자 골프도 20대 초반이 사실 가장 좋거든요. 예. 힘도 좋고 이제 감각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도전도 하고 그런 면에서 군대 문제를 어떻게 2년 동안 슬기롭게 지내느냐 안에서도 이제 멘탈을 놓치지 않고 혹시 이제 장군이라든지 이런 우수한들 만나서 같이 골프를 많이 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 예. 어쨌든 퍼팅을 좀 더 보강하고 군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게 되면은 저는 10승도 가능한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 네. 저도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좀 꾸준하고 좀 담담한 차분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또 체력 조건도 1m 80에 90kg 아주 좋아요. 피지컬도 좋고 예. 정신력도 아주 뛰어나고 기본기도 탄탄하고 단지 이제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이게 이제 약간 한국 선수로서 숙명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임성재 선수도 그렇고 안병훈 선수라고 있잖아요. 그 선수도 그렇고 보면은 골프는 그렇게 근육질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같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배도 좀 나와도 우승은 잘하네요 보니까. 네, 안재영 씨도 세장형 아주 마른 형이고 예. 좌우지민도 뚱뚱한 새끼가 아닌데 예. 안동훈 선수는 100kg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뭐 아마 아들이 다른 유전자인지 하여튼 체격 조건이 아주 뛰어납니다. 안동훈 선수도 오늘 잘했어요.
예. 3원더파 277타로 공동 3위를 차지했는데 3위. 예. 이번 대회는 톱 10이 한 명밖에 출전을 안 했어요. 아, 세계 랭킹.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예. 자, 메이저리그 올해는 특히나 기대가 많이 되는 우리 김광현 선수인데 지금까지 시범 경기 2번 등판했죠. 그래서 2번 나와서 3이닝 무실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한 번 등판했나요? 한 번 등판해서 2이닝. 맞아요. 2번 맞나요? 2이닝 던져서 3이닝인데 그렇죠. 3이닝 무실점했는데 안타를 한 개도 안 맞았어요. 예, 그렇죠. 이제 내일 나오잖아요. 내일은 이제 선발 등판, 두 번째 선발 등판을 하는데 내일은 좀 많이 던지겠네요. 예. 이제 그동안 시범 경기 2번 나왔고요. 예. 선발은 내일 2번째입니다. 예. 아마 3이닝 정도 50개 정도 던질 예정인데 김광현 선수와 선발을 다투는 선수들은 전부 다 3이닝에 이미 던졌어요. 6명이나. 네. 그래서 김광현 선수도 내일 분명히 3이닝 아니면 50개 정도. 근데 3이닝 던졌는데 뭐 30개다 35개다 그러면 아마 1이닝 더 던질 가능성도 있고요. 예. 내일 새벽 3시에 미네소타 트윈스와 던지게 됩니다. 역시 지난해 307개 메이저리그 홈런 신기록을 세웠던 강타자가 있는 팀이고 지금 류현진 선수도 이 팀한테 홈런도 맞으면서 고전했죠.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 네. 또한 류현진 선수는 5일날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 경기처럼 하는 겁니다. 연습 경기처럼 하고 10일날 시범 경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조금 간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한 매체에 보면은 김광현 선수 다크호스다. 한 12승에 3점대 방어율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하던데 김광현 선수 잘 해낼까요? 5선발 꽤 차고. 처음에는 반드시 투수가 유리합니다. 처음 상대할 때는 타자보다는 이게 처음 고는 공이고 투폼도 좀 다른 선수가 달라요. 예. 이제 그거가 이제 3월달 정도까지 아마 2, 3승 올리게 되면 이제 연착륙에 성공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달에 1승도 올리지 못하게 되면 조금은 고전하지 않을까. 저는 5월대 승률은 가능하다고 봐요. 예. 10승 10패, 뭐 9승 9패 이 정도. 방어율은 3점대 후반 아니면 4점대 초반 정도.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꼭 선발 차지해서 우리 매체에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선발을 꿰차는 게 가장 그러니까 예. 자, 손흥민 선수는 지금 부상 중이고 토트넘이 손흥민 빠지니까 뭐 영 힘을 못 쓰고 있고 3전 전패. 3전 전패. 리버풀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네요. 40몇 승인가 했잖아요. 예, 26승 1무인데. 26승 1무. 예. 지난해부터 합하면 40승이 넘어갔어요. 근데 와포드 이게 이제 강등권 팀인데. 그러니까 이 팀한테 3대 0으로 졌어요. 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만큼 최근에 두세 경기 지난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한번 졌잖아요. 예. 최근에 약간 선수들이 피곤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조직력도 약간 떨어지고 골운도 없었어요. 오늘도 7대3 정도로 이게 어제 경기죠. 7대3 정도로 리버풀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만은 골운도 좀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역시 리버풀이 무패 우승에 실패했지만 뭐 우승은 빼놓은 당상이고 역시 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한 팀도 만만한 팀이 아니다. 그렇네요, 정말. 사실 프리미어리그 22팀이 웬만한 국가대표 다 이겨요. 한국 정도도 아마 좀 어렵고요. 아시아권 팀은 프리미어리그 20권한테 좀 이기기 어렵고요. 이란이나 뭐 호주 이 정도도 그 정도로 이제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분데스리가 빅리그는 막강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한 포지션을 돈으로 사오면 되잖아요. 또 돈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점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약점이 생기는 거지. 그 다른 리그라든지 다른 국가대표팀이랑은 분명히 해볼 만한 수준 높은 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권순우 선수. 그냥 참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저도 경기를 지켜봤는데 지난번 정현과 나달 붙었을 때도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봤는데 이번엔 더 했습니다. 근데 보면서 괜찮더라고요. 이 권순우 선수가 정현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단 한 가지 정현보다 좀 떨어지는 게 서브와 체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키가 조금 작죠, 정현보다는. 정현보다 작죠. 한 5cm 정도 작아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스트로크가 좋잖아요. 스트로크가 이제 네트를 많이 이렇게
살짝 넘어가잖아요. 예.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백스트로크도 좀 약하지 않고. 근데 서브와 체력. 이 선수는 만약에 5세트까지 가게 되면 거의 걷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이 서브를 조금 더 지금 강하게 할 수는 없고 방향을 좀 잘 틀어야 돼요. 네. 강하지 않은 선수는 방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서브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첫 서비스 확률을 높이고 체력을 정도 보강하게 되면은 저는 정연만큼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스트로크가 워낙 좋습니다. 예. 근데 사실 스트로크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서브와 예. 함께. 예. 그러니까 스트로크 일단 좋으니까 서브 방향을 좀 더 하고 첫 서브 확률을 좀 높이게 되면은 예. 충분히 20-30위권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의 올해 목표가 도쿄올림픽 출전이거든요. 예. 69위권이면 도쿄올림픽 출전이 가능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한 나라당 또 2명 이상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정현 선수는 144위에서 142위로 약간 올라왔는데 아마 이번 달부터 또 경기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워낙 유리 몸이라 이제는 옛날에 늑대와 소년처럼 저도 안 믿습니다. 좀 나아지겠죠, 뭐. 워낙 많이 다치니까. 어쨌든 뭐 권순우 선수 데가 없잖아요. 예, 우리 또 우리 지역 발바닥부터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다쳤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권순우 선수가 또 우리 지역 상주 출신이어서 더 그렇죠. 애정이 가는데 이번에 뭐 나달하고 뭐 6대2, 6대1로 지긴 했습니다만 이 테니스 직접 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기보다 뭐 확실히 강한 선수를 만나면 일단 몸이 굳고 재기량 발휘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그 떨리는 와중에도 참 잘했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츠 소식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는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이번 주는 옷차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하게 입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낮 기온은 소폭 오르긴 하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찬바람이 점점 강해지겠고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수요일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절기상 경칩이 목요일에는 영하 3도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0도, 한낮에 12도까지 올라갑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7도, 습도는 50%입니다. 날씨였습니다.